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국지리 수업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최재현이고요. 오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도시구조와 대도시권 단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도시건설 게임을 굉장히 즐겨하는데 이거 하다가 교사 못 될 뻔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다행히 이 자리에 와 있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제가 만든 도시를 직접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도시를 보여주기 전에 일단 수업을 잘 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생각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이제 이 세 사진이 있는데요. 왼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 청계천의 과거 한 1950년대나 60년대쯤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판잣집들이 늘어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 개발이 되기 전에 굉장히 빈곤국이었던 시절에 찍힌 사진일 겁니다. 그리고 중간 사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기와집 같은 게 보이죠? 이 건물에 대해서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 텐데, 그때 그 기와집에 한번 여러분이 주목해 주세요. 이 기와집 주변에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한적해 보이고, 주변에는 초가집이나 기와집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좀 은근히 유명한 사진 중 하나인데요. 이제 우리가 강남은 다 들어보셨죠? SM 본사가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있나요? 그래서 이제 SM 본사가 있는 그 강남구에서 압구정동, 이제 과거에 한명회가 정자를 세웠던, 그리고 지금은 서울 최고의 부촌이 된 압구정동이 개발되기 전 소가 밭을 가는 그런 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소가 밭을 가는 것을 보면 제 세대는 아니고 저희 아버지 세대쯤 돼야 되니까 한 7, 80년대 사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세 사진들의 현재 모습을 이제 다음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보여준 예전 사진들의 현재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왼쪽 사진은 청계천이죠. 현재는 서울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청계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발전상을 상징하는 그런 공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곳이 우리나라가 가난했던 시절에는 판자촌들이 늘어서 있었고, 우리나라가 한참 경제 발전하던 시절에는 여기가 콘크리트로 덮여서 도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도로가 싹 다 복개 공사를 해서 다 거치고 서울 시민들이 찾는 공원이 되었죠. 이런 걸 보면 이 청계천이 우리나라가 현재 시민들의 어떤 모습, 여가를 즐기는 모습, 일을 하는 모습, 아니면 다 같이 가난에 힘들어하는 모습,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건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아까 좀 전에 사진에 있었던 기와집 건물 기억하시죠? 그 기와집 건물이 바로 이 황궁우라고 하는 이 건물인데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보면 아시겠지만 주변에 한국은행도 있고 여러 빌딩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특히 뒤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호텔인 웨스턴 조선 호텔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건물들 사이에 가려져서 혼자 외롭게 약간 방치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무슨 건물인지 여러분이 알게 되면 굉장히 좀 씁쓸한데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광무개혁이라고 여러분이 한국사 시간에 들어보셨죠? 그 광무개혁 때 고종이 대한제국을 세우면서 이제 여기는 왕의 나라가 아니다, 황제의 나라다라고 하면서 황제를 상징하는 건물로 세운 게 바로 이 황궁우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황궁우라는 건물을 고종 때 종묘사직이라고 해서 조선왕이 제사를 지내던 사직 옆에 세웠었는데 일본이 그 사직단을 헐어버리고 그 옆에 호텔을 세웠죠. 그래서 가보면 아시겠지만 고종의 황제로서의 어떤 자존심을 상징하는 건물들이 지금은 이렇게 초라하게 방치되고 있다는 게 좀 씁쓸한 기분이 드네요. 그래서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소가 밭을 갈던 압구정동이 현재는 이렇게 아파트촌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촌이 그냥 아파트가 아니라 수십억을 호가하는 그런 아파트들이라서 어떻게 보면 소가 밭을 갈던 동네가 상점 몇 개에서 서울의 최고의 부촌으로 변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도시가 자그마했던 좀 오래됐던 도시가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도시의 구조는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는가가 이번 수업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 굉장히 크게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보여줬던
도시의 변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학술적으로 한번 알아볼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의 지역 분화 과정 및 도시 내부 구조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대도시권의 형성과 확대가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자, 여러분 한번 크게 한번 소리내어 읽어봅시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사진으로 1914년의 서울과, 그러니까 지금 이 조그만한 시절의 서울과 현재의 서울을 비교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이걸 행정구역상으로 한번 표현해 본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914년, 그러니까 흑백 사진이 찍혔을 그 시기의 서울과 지금 1963년의 서울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울공화국이란 말이 있듯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시이자 가장 핵심적인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서울의 확장 모습을 보면 1914년의 서울과 1963년 이후의 서울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사실 저의 어머니도 과거에 좀 어릴 때 1963년에 서울로 편입된 지역 중에 한 곳에 사셨대요. 그게 어딘지 혹시 맞춰볼 사람? 굉장히 여러분도 지방에 살고 있는 여러분도 알만한 지역입니다. 아, 좀 어려워하네요. 사실 우리가 서울지리, 제천지리에도 좀 어두운데 서울지리는 얼마나 어렵겠습니다. 어렵겠습니까? 그 잠실야구장 아시죠? 그리고 롯데월드. 그 동네가 있던 잠실에 사셨다고 합니다. 그 집을 계속 가지고 계셨더라면 지금쯤 대박이 났을 텐데 아쉽게 됐네요. 참 우리 집안은 좀 이렇게 그런 투자와는 좀 인연이 없나 봅니다. 저도 좀 토토를 좀 못하는 것도 그렇고 부모님도 투자를 안 하는 것도 그렇고. 자, 어쨌든 오른쪽 사진은 조선시대 서울의 모습과 현대 서울의 모습을 비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보시다시피 그 성내만 서울이었죠.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성내만 도심 지역이었고 한성부, 성저심리라고 해서 여기까지가 서울의 전체 범위였습니다. 그래서 성내는 도심 지역이었고 성저심리는 그 막 세곡 창고가 있고 그리고 막 숲이 있는 그런 성내를 보호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지금 크기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노원면, 마무리면, 고양주면 이런 동네였는데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죠. 참 세상이 참 휙휙 변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도시가 확장하면서 도시는 점점 지역이 분화되게 됩니다. 원래는 조그마한 도시였을 때는 이 조그마한 도시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모일 수 있었지만 도시가 점점 커지면서 그 작은 도시에서는 가능하던 여러 가지 기능들이 도시가 커지면서 점점 분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의 인구가 늘어나고 규모가 커지면서 도시 기능이 복잡해지고 그 과정에서 비슷한 기능들이 직접 그러니까 모여서 유리한 기능들은 모이게 되고 분산 흩어지는 게 유리한 지역은 분산되게 되죠. 이렇게 어떤 기능은 직접되고 어떤 기능은 분산되는데 이러한 기능을 도시 기능의 분화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직접되는 기능은 어떤 기능들이 있을까요? 뭐 금융,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사실 직관적으로 말하면 땅값을 감당할 수 있는 기능들이 집적이 되겠죠. 반대로 땅값을 감당할 수 없는 기능들은 분산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천만 봐도 좀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좀 시청 같은 좀 비교적 좀 덩치가 큰 기관들은 시내에 있고 슈퍼마켓 같은 좀 분산돼도 되는 기능들은 좀 분산되어 있잖아요. 이런 거를 도시 기능의 분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 내 지역 간의 접근성과 지대 차이,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말했다시피 접근성과 지대 차이로 인해서 도시가 기능들이 분화되게 됩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땅값을 감당할 수 있는 기능들과 땅값을 감당할 수 없는 기능, 그리고 반드시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있어야 되는 기능들과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기능들, 예를 들어 공장 같은 기능들은 좀 더 분산이 되고 반대로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기능들은 점점 집적이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 내 상업 업무의 기능이 도심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집심현상이라고 하고
주택, 학교, 공장 등이 분산되는 현상은 이심현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서울의 집심, 이심 정도를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 봤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명동 같은 지역은 좀 집적돼 있고 좀 이렇게 좀 중심 기능이 모여 있고, 잠실, 청량리, 삼성동, 영등포 같이 여러 가지 부도심들이 이렇게 주변에 있고, 그리고 좀 외곽 지역은 집적 기능들이 좀 이렇게 좀 떨어져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울만 계속 얘기하다가 부산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부산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좀 진하게 칠해져 있는 지역들이 도심 지역이고, 그 외곽이 주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핵심은 서면이라고 하죠. 서면은 부산 진구에 있고, 부산시청이랑 부산지방법원은 연제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역은 동구에 있고요. 그리고 해운대 해수욕장, 이거는 좀 집심 기능이랑 좀 관련이 없지만 그래도 금융기관들이 좀 이렇게 땅값을 감당할 수 있는 기능들이 밀접해 있는 해운대구, 이런 부산에도 몇몇 구에 도시의 중요한 기능들, 은행이라든지 뭐 사람들이 모이는 시내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집적되어 있음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부산광역시 행정구역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집심과 이심 현상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가장 높이 솟아있던 명동을 선생님이 이렇게 좀 축약해서 가져와 봤어요. 보면 알다시피 빌딩들이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좀 이제 그 제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빌딩들의 높이가 높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근무를 하고,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가 점점 발전할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시가 이렇게 지역 분할을 하다 보니까 학교들은 점점 분산이 되게 되죠. 이거는 사실 수능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수능에서 제일 쉬운 문제로 출제되는 것들인데, 보면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도시가 좀 규모가 작다 보니까 주거 지역도 도시의 중심 지역에 있었어요. 그런데 도시가 점점 커지면서 굳이 집들, 그러니까 일반 주거지들이 땅값 비싼 시내에 있을 필요가 없어졌죠.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외곽 지역으로 퍼지게 됐고, 그에 따라 학교도 점점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좀 얘기를 해보면, 선생님이 외갓집이 노원구에 있었는데,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노원구가 어디냐면 여기죠? 그래서 여기 사진에도 학교들이 옮긴 주요 구역이라고 주요 동네 중 하나인데, 노원구 가보면 아시겠지만 학교가 거의 걸어서 5분마다 한 곳씩 있어요. 그래서 제천 같은 경우에는 막 학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잖아요. 여기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학교 있고, 한 2, 3분 걸면 또 학교 있고, 3, 4분 걸면 또 학교 있고 이래요. 그래서 도시가 지역 분화됨에 따라 주거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교도 점점 분산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시의 내부 구조는 도심과 부도심, 중간지역, 주변지역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린 명동 같은 지역, 선생님이 아까 사진으로 보여준 그런 지역들이 도심이 되겠고, 부도심은 아까 좀 전에 선생님이 보여준 그 솟아오른 사진에서 좀 이제 명동보다는 좀 낮지만 도시 외곽보다는 좀 높이 솟은 지역, 그런 지역, 청량리나 영등포 같은 지역을 부도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부도심, 그리고 좀 주거 지역들, 노원구 같은 지역들이 중간 지역으로 구분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중간 지역 밖에 좀 새로 건설된 신도시라든지 아니면 좀 과거에는 좀 근교 농업이 있었고, 지금은 개발의 붐이 일어서 핫한 동네가 된 주변 지역, 이렇게 구성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도심인지 변두리인지에 따라 주간인구, 야간인구가 달라져요. 당연하겠죠. 이거는 주간에는 사람들이 시내로 출근하니까 모이게 되고, 야간에는 사람들이 집에 가서 주무시니까, 잠자니까 분산되게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 그래프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도심은 업무 및 상업 공간이 밀집해서 주간에는 상주 인구가 많고 야간에는 적은 인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중학생 정도라면
고등학생이 아니어도 중학생 정도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선생님이 그림으로 나타내 봤어요. 도심이 있고, 중간 지역이 있고, 주변 지역이 있고, 그린벨트가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 고전적인 분포라고 할 수 있고, 지금은 창고나 공장, 저급주택 지역들이 점점 고급 주택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텐데, 물론 아직은 저급주택이나 중간 지역이 그냥 남아있는 지역도 있지만, 이게 좀 도시는 어떻게 보면 움직이는 생물이다 보니까 이것도 계속 변하게 되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구도심과 중간 지역, 주변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중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심과 주변 지역 사이에 도시의 팽창 과정에서 도심으로부터 빠져나온 공장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상점이라든지 학교 등이 혼재하는 중간 지역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의 중간 지역으로는 그 서울시에서 만든 2030 도시 기본계획을 보면 선생님 동생이 현재 살고 있는 미아리라고 불리죠. 그리고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잠실 같은 곳이, 신촌 같은 곳이 대표적인 서울의 중간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발전한, 잠실같이 좀 발전한 지역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른쪽 같은 좀 오래된 주택지구, 그리고 그 외에 좀 비교적 최근에 지은 아파트들이 혼재되어 있는 이런 복합적인 모습을 띠는 것이 바로 중간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천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죠. 이러한 주택들과 아파트들이 좀 혼재되어 있는 곳이 대표적인 중간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 지역이 있고, 주변 지역으로는 대표적으로 상계동,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언급했죠. 학교들이 밀집해 있는 1980년대 이후에 개발된 상계동, 그리고 이제 문정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문정동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선생님이 청계천 언급을 했었죠. 그 청계천이 복개 공사를 할 때 청계천에서 인근에서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 관광지로 이주를 해서 가든파이브라는 곳에서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그 법원이랑 구치소 같은 것이 들어오고, 뭐 복합 쇼핑몰도 막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곳이 좀 이제 서울의 외곽지대에서 좀 이제 새로운, 어떻게 보면 광역 연계 거점으로 새로 재도약하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곳들이 주변 지역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주변 지역에는 주로 근교농업단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좀 공장지대가 분포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이러한 풍경에서 벗어나서 좀 이제 도심에서 이주해온 신흥 주거지고 신흥 상점이 입주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필드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광역 연계 거점, 주변 지역에 입주한 도시라고, 그 주변 지역에 입주한 쇼핑몰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도시의 시가지가 점점 넓어지다 보니까 마침내는 도시의 행정구역 경계 자체를 벗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까 좀 전에 언급했던 문정동 같은 경우에는 이곳에 위치하고 있죠. 그런데 거의 경계 바깥에 걸쳐 있죠. 그런데 이 도시가 점점 확장되면서 마침내는 서울 바깥에 이러한 신도시들을 정부가 도시에 넘치는 사람들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신도시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양 일산, 김포 한강, 부천 중동, 성남 판교 같은 곳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익구역, 이런 지역에 그린벨트를 설정해서 개발을 정부가 못하게 해놨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아서 이 도시가 그냥 주거지가 쭉쭉 확장이 됩니다. 그냥 연속적으로. 그래서 짱구네 집 같은 경우에도 일본 사이타마현이라고 해서 도쿄에서 살짝 외곽에 이런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도시가 점점 확장되다 보니까 대도시권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대도시권은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언급하겠지만 이러한 모습을 띱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대도시권을 인구 분포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이를 보면 수도권의 도시 규모가 다른 동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가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는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 선거구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국회의원 선거구를 보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넓은 선거구 강원도 영월 출신인데요. 바로 이 거대한 지역구 출신입니다. 그런 제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따닥따닥 모여 살고 있는 이 서울로 잠깐 살게 되니까 좀 감회가 새롭더군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도시가 점점 확장되다 보면 대도시권이 형성되게 되는데, 그러한 대도시권의 형성과 확대가 주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